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5월도 이제 단 한 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5월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영, 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지수 때문일까요? 이 피로감이 많이 느껴졌는지 전날 뉴욕 증시 조금은 약세 쪽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젯밤 사이 뉴욕 증시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58% 내린 42,098.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56% 하락한 5,888.5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51% 떨어진 19,100.9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은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었는데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투자 심리는 다소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이슈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되는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결과였는데요. 매출은 440억 6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6달러로 각각 시장 예상치였던 433억 1천만 달러와 0.93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쟁슨 황 CEO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I 칩 관련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은 사실상 미국 기업에 닫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H20 칩 수출 금지로 중국 내 데이터 센터 사업도 종료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가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MS와 오픈 AI의 파트너십 그리고 사우디와 UAE와의 계약 등으로 수십 기가와트에 달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고돼 있는 만큼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0.51% 하락했지만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4.3% 상승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이 이날 공개한 5월 FOMC 의사록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의원들은 관세 정책 등 정부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고용이 약화될 경우 통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9%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연내 한 차례 또는 두 차례의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로 가상자산 관련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JD 벤슨 미국 부통령은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미국의 경제 주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렸다면서 앞으로는 투명한 규제를 통해 3조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확실하게 붙잡아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 구조법 통과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결제 수단으로 적극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SEC 전 위원장 갠슬러의 해임 배경도 이와 관련된 강경 기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에는 제도권 편입이라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내달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오스틴 공공도로에서 무인 자율주행 테스트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는 우버 등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감독하는 텍사스주 면허 규제국이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6월 말까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수개월 내 1000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또한 제시했고요. 자율주행과 AI를 결합한 이번 프로젝트는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히트맵 보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가 오늘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중국 수출 제한 보도에 따른 우려 때문인데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놉시스 또한 9.6% 하락하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0.5% 하락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발표 후 시간 외에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 관련주와 AI 인프라 공급사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M7 기업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72%, 아마존은 0.63%, 그리고 구글은 0.31%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테슬라는 1.65% 빠지면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외 애플은 0.1%, 메타는 0.2% 미미하게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1,370원대에 머물렀던 환율도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셀 USA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요. 미국 경기 불안이 완화되면서 달러가 단기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간 무역 협상 기대감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달러는 반등했고요. 이로 인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진다면 환율은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실적 시즌과 함께 FOMC 그리고 기술 혁신 이슈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다음 주도 적잖은 변동이 예상되니까요. 다음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 간밤에도 쏟아졌는데요. 자, 일단 5월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 자극하는 모습 보여졌고요. 의사록에 따르면 이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해서 기존보다 더 강력하게 어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물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들도 계속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죠. 자, 지영 아나운서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아마 화장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세포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포라는 1969년 시작된 화장품 및 뷰티 제품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모기업으로 루이비통 브랜드로 잘 알려진 LVMH가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세포라가 미국 브랜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포라는 첫 매장을 프랑스 파리에 개점했고요. 지금도 뿌리를 프랑스에 두고 있는 유럽 기반의 브랜드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은 1998년 뉴욕점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캐나다 1호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는 전 세계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약 1,7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포라 같이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갖추고 또 소비자들에게 온오프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하는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프랑스 파리의 한 조그만 화장품 가게에서 글로벌 유통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세포라의 성공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포라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멀티 브랜드 편집숍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고객은 한 공간에서 디올이나 샤넬, 나스, 어반디케이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세포라 자체 브랜드까지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유로운 셀프 테스트와 전문가의 메이크업 컨설팅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들입니다. 또 세포라는 단순한 리테일러가 아닌 뷰티 큐레이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NS 트렌드를 선도하며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과 또 자체 개발 브랜드 세포라 컬렉션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포라는 디지털 전환에도 매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상 메이크업 애플리케이션인 버추얼 아티스트인데요. 증강현실인 AR을 활용해 고객을 실시간으로 앱에서 다양한 뷰티 제품을 자신의 얼굴에 가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 추천 시스템, 뷰티 커뮤니티 뷰티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포라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 파르나스몰에 첫 매장을 열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명동과 신촌, 잠실과 여의도 등 주요 상권의 매장을 확장하며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로부터 약 5년간 고군분투했지만 지난 2024년 5월부터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점도 큰 타격이었지만요. 올리브영이 꽉 잡은 국내 시장에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세포라의 향후 전략 키워드는 현지화와 경험 중심 매장, 그리고 디지털 혁신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동남아, 그리고 중동 시장은 여전히 세포라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지역인데요.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미국의 울타뷰티, 영국의 부츠, 그리고 중국의 퍼펙트 다이어리가 있고요.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라는 단순히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의 뷰티 여정을 설계하고 또 함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세포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미국에서 많이 보던 브랜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프랑스 브랜드다라는 점 새롭게 또 알게 됐고요. 한국 시장에 들어왔는데 2024년에 철수했다는 점, 앞으로 다시 국내 시장에 재진입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신문에서 경제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뉴스들 선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과 국내에서 다양한 소식들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공격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푸틴 대통령은 내가 없었다면 러시아에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임을 모른 채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화협정 각서를 약속받았으나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자 며칠 내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추가 제재 법안을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이 계속 장난을 친다면 상원이 직접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인도와 값싼 석유 구매를 멈추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며 강력한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합참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지만 모든 것이 논의의 대상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 한미연구소 화상대담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태세를 갖추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중 4,500명을 괌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요.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견제를 위한 병력 재배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핵무장 여부는 한국 국민이 결정할 주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긴장 관계가 해빙되고 무역과 외교 활동이 증가하는 등 북한의 외교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는 희소식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8을 기록해 6개월 만에 낙관적 전망으로 돌아섰고요. 전달 대비 8포인트 상승한 것은 약 4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91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증했고요.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업 심리 역시 모처럼 반등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기업 경지 실사 지수는 6월 전망치가 94.7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과 중국 내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자통신장비 업종이 123.5를 기록하면서 1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심리 회복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대감과 정치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리지표의 상승은 기저효과와 미래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어서요. 실제 실물 경제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려면 새 정부가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이중항체 개발사인 파맵시는 3년 연속 연 매출 30억 원 미만, 그리고 법차손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고 공시 벌점까지 누적되면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파맵시는 셀레이버리에 이어서 기술특례 기업 중 두 번째로 상장 폐지가 확정됐는데요. 파맵신뿐만 아니라 DXMVX 그리고 SMCM 생명과학, 카이노메스 등 10여 곳도 매출 부진 또는 법차손 기준 미달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바이오 기업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장기적인 투자와 큰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바이오 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바이오 산업 특성을 무시한 단기 성과 중심 규정은 신약 개발 생태계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전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상장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관리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로 낮아진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률이 연 2%대까지 높아지면서 거래소 예치금을 파킹 통장처럼 활용하는 코인 파킹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거래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예치금 이용료 경쟁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현재 업비트가 연 2.1%, 빗썸이 2.2%, 코인원이 2%를 지급하고 있고요. 과거 0.1%에 불과했던 이용료율이 약 20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치금은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들이 관리하면서 운영 수익에서 이용료를 지급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거래소는 고객 확보 효과를 얻고 은행만 비용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K뱅크는 업비트 예치금에 따른 이용료 지급 부담으로 지난해 1분기 5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1분기에는 161억 원으로 약 68%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예치금 이용료가 시장 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는 것과는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정금리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은행의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높은 예치금 이용료율이 결국 은행의 수익성을 훼손하고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한은이 이제 구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0.25% 낮추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또 주가는 어떤 향방으로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연일 좋은 모습 보이다가요. 오늘은 정말 정점을 찍은 듯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지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면서 블랙먼데이 직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72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특히 기관의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와 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800억 원대, 장중 내내 물량을 많이 담아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2,900억 원대, 어제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거의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3% 상승하면서 73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수급이 활발하진 않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장중 내내 이 매도폭 키워 나가다가요. 이 물량 조금씩 담는 모습 보이더니 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억 원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매수폭 키워가면서 460억 원대 매수 우위 포지션 잡았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특히 어제장에 강했던 반도체 오늘도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시장까지 그 영향 고스란히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이 자동차 업체들 모두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세하게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 오늘도 또 한 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대, 에코프로비엠은 0.9%대 상승하면서 2차 전지주 역시도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와 함께 올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저는 오늘 좀 의외의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키즈 산업 관련주입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유아동 소비 관련 키즈 산업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1분기 출생아도 65,022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아가방 컴퍼니와 꿈비 등 유아용품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내놓으면서 키즈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세제 혜택과 자산 형성 지원을,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주거비와 금융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한 현금성 정책을 제시하면서 출산과 양육 초기 비용 완화를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아동 소비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키즈 산업 전반이 정책 수혜 업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아가방 컴퍼니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장중 0.96% 살짝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종가는 1.54%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네, 또한 꿈비도 함께 보시면요. 꿈비 또한 어제보다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0.55% 상승하며 출발했다가 장중 3.74% 고가를 찍었고요. 종가는 1.3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꿈비 같은 경우에도 5월 첫째 주 아가방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와 엮이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사전투표 날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오르지 않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뭐니 해도 정말 증권주가 아주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대선 정책과 관련돼서 이슈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SNS에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하겠다라는 내용을 업로드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살펴보자면요. 일단 유세 17일차인 강남구 신사동 한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서요.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과 만났다라고 하면서요. 이 경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보수 정부 동안 시장은 불공정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슬을 끊고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결과로 코스피 5000이라는 이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일단 여러 가지 흐름이 좋았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00선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호재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상인증권 오늘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풀리지 않은 채로 그대로 마감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22%대 강한 상승,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은 장중에 14.92%까지 올랐는데 자, 후반 들어서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5%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LS증권은 9%대, 대신증권 8%대, 유진투자증권은 16%대 강세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주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해 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 또 테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는 미증시의 영향을 받은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원전 관련주입니다.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대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6.91% 오른 65,000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5.28% 오른 41,9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밤사이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호실적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밝히며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 440억 6천만 달러, 주당 이익 0.96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AI 기술 확산과 이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는 원자력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요. 향후 정책 및 기업 투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트를 함께 보시면 그 영향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먼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0.83% 상승하며 출발했다가 장중 12.94%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11.77%로 장 마무리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장중 7.07%까지 올랐고요. 장 후반에 6.57%로 아주 약간 떨어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특히 현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은데 오늘 장에서는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겠고요. 또 기관 같은 경우에 7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장에서도 반도체주 강세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선이라든지 그 하단에 있는 여러 종목들까지 영향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투자해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오늘장 정리를 해드리면서 국내 장에서 자동차주 강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쪽에서의 호재가 그대로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한 전쟁, 이제 트럼프가 좀 백기를 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법원의 판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영반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서요.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 영구히 금지를 하라라고 명령을 했고요. 또 원고 외에 다른 소송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이 미국의 의회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발동을 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은 의회의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해 결정을 번복하고 반발하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요, 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항소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정 다툼이 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소 6개월간 이번 사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강력한 이런 포지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자동차와 그 하단에 있는 부품단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기아와 현대차뿐만 아니라요, 한원시스템도 3%대, 현대모비스도 3%대, 화신 같은 경우에는 6%대 상승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테마 종목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어제와 오늘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줬던 바이오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장사인 나이백의 주가가 장 초반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오전 기준 전일 대비 29.82% 오른 28,950원을 기록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호재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계약은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제 MP201에 대한 것으로요. 총 규모는 최대 4억 3,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5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약 상대는 IPF, 특발성 폐섬유증과 PAH, 폐동맥 고혈압 분야에서 R&D와 상업화 역량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라고 하고요. 나이백은 MP201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800만 달러, 약 109억 원으로 30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순 매출의 4%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임상 중 제3자에 대한 기술 이전 발생 시 수익 배분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수익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MP201은 호주에서 임상 1상을 마쳤고요.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이백 측은 향후 물질 공급 계약도 별도로 체결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기술 이전이 중장기 수익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어제부터 나이백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까지 치솟아서 장 마무리 좋게 마감했는데요. 오늘 또한 굉장히 높은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28,950원에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이오단에서는 이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승인을 받았다든지 신약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이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수집이라는 아이디어로 억만장자의 꿈을 키운 젊은 기업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SNS인 핀터레스트의 공동 창업자 벤 실버맨입니다. 벤 실버맨은 1982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의사였지만 그는 새로운 길을 택했는데요. 그는 2003년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졸업 후에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추구했던 실버맨은 입사 2년 만에 구글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아이폰 앱 개발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초기에 제작한 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여러 실패를 딛고 그는 2009년 27세의 나이에 어릴 적 즐겨했던 수집에서 영감을 얻어 창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실버맨은 곤충 채집부터 시작해서 우표와 낙엽까지 뭐든 닥치는 대로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그야말로 수집광이었습니다. 수집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집 예찬론자였는데요. 따라서 그는 수많은 정보가 떠도는 인터넷 공간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핀터레스트를 구상했습니다. 핀터레스트를 창업한 당시는 트위터, 페이스북이 이미 인기 SNS로 자리 잡았을 때였는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 SNS를 봤을 때 정작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처음엔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트렌드에서 벗어난 이 핀터레스트에 대해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중심의 핀터레스트가 디자인이나 예술 분야 종사자, 또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 1월에 도입한 프로모티드 핀 기능은 이미지 하단의 광고 링크를 통해 사용자가 관심사로 등록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요. 또 사용자들은 구매 버튼을 클릭해서 핀터레스트에서 직접 전자상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핀터레스트의 주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SNS와는 달리 쇼핑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실범에는 핀터레스트 사용자들의 핀 꽂기, 즉 이미지 스크랩 행위가 곧 그들의 관심사를 말해주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더 좋은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수익 모델 덕분에 투자 유치를 할 때마다 핀터레스트의 기업 가치는 몇 배씩 뛰어올랐고요. 마침내 2019년 4월 핀터레스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 당시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실범에는 2022년 6월엔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는 구글 출신의 빌 레디라는 인물이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벤 실범에는 수집과 공유의 즐거움을 디지털 세계에 구현한 인물로 그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시간인데요. 매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분석해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바로 유한타증권의 조선업 리포트인데요. 최근 국내 조선업이 과거의 업사이클을 넘어 뉴사이클로 진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 변화와 미국의 정책적 개입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새로운 사이클이 가져올 투자 기회와 전략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조선 시장의 최근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신조선가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중국산 선박 제재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수주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 전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조선업은 후판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큰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인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과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비중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의 MRO를 넘어서 신조 사업 진출 가능성도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요 기업별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이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미 해군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아서 큰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로 매력이 높은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환율 변화에 따라 상승 여력이 있고요. HD 현재 미포조선은 장기적인 LNG 관련 사업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뉴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뉴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넘어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은 높은 상승 잠재력으로 추천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삼성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업계의 뉴사이클 진입과 주요 투자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미국 정책의 수혜를 받는 국내 조선업계는 앞으로 수년간 매우 흥미로운 투자처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현명한 투자를 통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투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꼽히는 그러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인데요. 그러면서 이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오늘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리포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의 포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코인 브리핑, 아나운서 윤자빈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대상을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시장이 공포 모드에서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금의 매수세가 둔화되는 한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 기대와 함께 알트코인 시장에도 온기가 퍼졌습니다.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탈은 상위 10개 알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이 2,5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 3,150억 달러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비트맥스 CEO는 이번 알트 시즌이 2021년과 달리 특정 강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더리움의 우위를 점쳤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 및 기타 회사들이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기관들은 광범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홍콩의 한 핀테크 회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국내에서 발행했습니다. 보통의 체크카드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는 디지털 지갑에서 실시간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비자 가맹점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아니고 페이 결제도 아닌 코인으로 실생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자 하며 더욱 주목을 받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달러 패권 유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코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일단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개월 만에 2,700선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 세로 쓰는 모습까지 보여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세 기록하면서 730선 회복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2,700선 넘겼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국내 증시 얼마나 암흑 속에서 걸어 다녔던 건지 정말 악몽 같았던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 줄 평도 한번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 요약을 좀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장은 기특한 장이었다라고 한 줄 평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또 다음 주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거래일째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 좀 기특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증 씨도 하고 계셔서 좀 수익이 있으신가 봐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때문에 여러 흔들리는 모습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이제 소송 관련 이슈
덕분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일부 종목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훈풍 좀 오래 이어가자라고 한 줄평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번에 소송 관련해서 패소를 했다 보니 이 관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우리 하방 압력이 좀 덜어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에도 그 수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두 분 미증시 중에서 이 수혜를 본 종목이 좀 있으실까요? 오늘 좀 쏠쏠하셨나요? 수혜까지는 아니고 지금 플러스로 회복을 했는데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플러스권에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경사가 있었어요. 저는 ETF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장도 이 두 분처럼 좀 많이 수혜를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지면 좋겠고요. 5월도 잘 마무리하고 6월에도 이런 분위기 쭉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차기 대선 후보들의 어떤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올 것 같거든요.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3천 코스피 가나라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